오늘 제가 살펴볼 주제는 시선과 그리고 보는 법 그리고 재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미술 작품 중심으로 미술사 중심으로 좀 살펴볼 생각이고요. 왜 또 미술사 중심이 될지는 그 시선과 또 재현 또 보는 법과 관련돼서 가장 실험적인 그 작업들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라고도 예술의 분야를 좀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우리가 예시들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시각 이미지들, 뭐 광고라든지 거리라든지 도시의 스펙타클까지 부분은 오늘의 내용에서도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 조금 오늘 또 주제가 미술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또 오늘 오디언스들이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이 미술사 쪽 전공자들도 아니고 또 저도 사실 미술사에 대한 그렇게 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일단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볼 거고, 앞에 제가 미리 나눠드린 제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들을 미술사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그게 지금 얼마만큼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록학적 관점, 기록학적인 세계관으로 시각 이미지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제일 주요한 일단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메모식으로 정리해 놓은 텍스트인데요. 일단은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향하는 방향을 뜻하는 말이고, 눈의 중심에서 눈이 보고 있는 대상 사이에 이어진 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인간과 동물이 다른 이유는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 의미들이 달라서이긴 한데요. 동물들은 눈을 위험과 안전, 뭐 사냥과 도피 등 생존을 위한 기능을 위해서 집중해서 사용한다면은 인간의 시선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규범에 근거해서 대상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는 실천의 의미로 훨씬 더 강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시선은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첫 번째 실천이고, 그것의 방식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일정한 법칙과 규범을 일단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 사회로부터 그 교육받은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꾸로 그 시선에 따라서 나온 결과물들을 봤을 때는 거꾸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다시 역추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대상을 보는 법은 시대와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되기 마련이고, 이러한 이유로 시선과 대상을 바라보는 방법 안에는 그 시대의 감각, 감정, 정신, 이데올로기, 담론이 담겨 있다는 의미에서 매우 역사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살았던 시대의 보편적 시선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시대를 풍미했던 사회적 성격의 지배적 성향을 이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층위에서 사실 재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글자 그대로 다시 보여준다는 차원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냐의 측면으로 넘어갔을 때 아주 복잡한 문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재현은 우리가 과거에 시선을 통해서 목격했던 대상이나 역사적 사건을 다시 보여주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재현이 과거의 대상이나 역사적 사건을 단순하게 다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현은 대부분 과거의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천되는 순간은 언제나 지금 현재라는 시간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목격했던 것이 있었던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제기되는 그러니까 시간과 그 시기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주체, 그리고 그 주체가 채택한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그 모습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재현의 양상들은 매우 달라진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해서 재현의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모습이 다시 나타남을 뜻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영국의 문화이론가 스튜어트 홀이 지적했듯이 그것은 오히려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다시 재기함이라고 하는 능동적이고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시선과 보는 법, 그리고 재현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역사적 배경을 통해 형성되고 실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반에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된 세상에 대한 관점, 즉 세계관이 놓여 있는 걸로 봐야 될 거고요. 따라서 한 시대에 구성된 일반적인 시선과 보는 법, 그리고 재현의 문제는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보편적인 세계관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고, 이는 그 시대의 대표적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대부분 남아있는 대부분의 시각 이미지들은 그 시대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하나의 기록물로, 그런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선과 보는 법, 그리고 재현의 실천이 교차하는 시각 이미지에는 그것이 생산됐던 시대의 정신과 사상, 감각, 감정, 이데올로기, 문화, 담론, 서사의 의미가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록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록학적 세계관은 이렇게 보는 관점을 저는 이제 제가 소위 이제 기록학적 세계관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자주 드리는데, 여기서 기록학적 세계관은 기록학이라고 하는 담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대상과 사물, 사건을 기록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유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세계관이고요. 따라서 세상의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방법, 그리고 그것을 재현하는 행위 또한 기록학적 세계관의 눈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살펴보는 이집트, 그리스, 중동 이슬람 지역의 대표적 시각 이미지들도 모두 이러한 기록학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미술사가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에 기대서 좀 바라볼 생각이고, 이것은 근대 이후 실제로 앞에 것들을 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들,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형성된 지금 우리 사회의 시선과 보는 법, 재현의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기원으로서 이집트, 그리스, 중동의 그 재현, 시선과 재현의 방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근대 이후 생산된 다양한 시각 이미지들을 살펴보고 사람들의 세계관과 재현의 방식들을 살펴보는데도 매우 유용한 관점을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오늘 주제인 이집트와 그리스, 중동, 아랍의 세계관과 시각 재현의 문제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시선의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좀, 그것도 재현의 기원, 재현의 방식, 기원으로서 재현의 방식들로 참고할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대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근대 이후의 세계관과 재현의 방식으로서 사진술의 등장과 원근법의 관계가 앞에 세 가지 시선과 재현의 방식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인상주의 이후의 미술에서 보여줬던 시각 이미지, 그리고 추상미술 이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펼쳐진 현대 미술과 관련돼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시선과 재현이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인의 세계관과 시각 재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부분의 이집트 회화는 파라오의 묘를 장식한 벽화들이 대부분 지금 남아있고요. 이들 벽화의 내용은 모두 죽은 자, 그러니까 파라오의 영생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파라오는 백성을 지배하는 신적인 존재였고, 따라서 파라오가 죽으면 그가 본래 존재했던 신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재현 방식과 같이 재현의 대상이 원근법으로 축약되거나 시선의 각도로 인해 그림에서 팔이나 다리가 생략되어 재현된 사람의 모습은 죽은 왕을 옆에서 보필할 수 없다고 그 시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신체나 재현의 대상들이 그대로 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 벽화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그림에는 인체의 중요한 부위를 그것을 보는 사람의 시점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재현되어 있고, 재현의 대상을 정면과 측면 모두에서 바라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 미술사를 지금 곰브리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그림에서 사람의 모습은 머리는 옆으로 보여질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옆모습을 그렸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생각할 때는 대개 정면에서 본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 그래서 정면에서 본 눈이 얼굴의 측면 그림에 그려져 있다. 신체의 상반신, 즉 어깨와 가슴은 정면에서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다. 그래야만 두 팔이 몸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팔과 다리가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측면에서 그 모습이 잘 드러난다. 그림에서 사람이 그처럼 이상하게 평면적이고 왜곡되어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집트의 미술가들은 양쪽의 발을 시각화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엄지발가락으로부터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발의 분명한 윤곽선을 그리기를 더 선호했다. 그래서 두 다리는 안쪽에서 본 모습으로 그려져 구조에 나오는 사람은 마치 두 개의 왼쪽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할 때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얼굴은 옆모습을 보이고,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가슴은 정면, 팔도 정면, 그리고 발은 옆의 모습을
가리켜주고 있고요. 그 동물이나 식물은 전체적으로 거의 100% 옆모습만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의 그림 안에는 어떤 서사가 들어있는데 그 서사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여기서처럼 크게, 부차적인 인물은 이렇게 작은 크기로서 그 중요성들을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집트 미술에서 가장 자주 예시가 되고 있는 이 그림은 이 네바의 정원이라는 그림인데, 위에서 그 정원의 연못을 내려본 모습입니다. 우리 그때 내려봤을 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동물은 이 정원의 연못에 살고 있는 동물의 모습은 어떤 종류가 살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보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옆모습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동물의 모습들이 있고 나무의 모습들이 옆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비슷하게 최근에 찍은 인공위성 사진에서 찍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영장이라고 하는데 찍어보면은 이 그림, 지금 현대적 재현 방식에서는 이 사진에 등장하는 식물이나 건물이나 하는 모습들을 여기선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부분이죠. 원근법과 이집트 방식의, 그러니까 기계적 복제 이미지와 이집트식 방식의 차이점은 여기서 크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세계관과 시각 재현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리스 시대의 미술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까지 아테네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의 그리스 화가들은 대상의 재현 방식을 대부분 이집트의 전통에서 배워왔다고 얘기하고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그들은 이집트 재현 방식의 엄격함을 거부하고 자유분방한 그들만의 독특한 재현 방식을 완성을 했다고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회와 비교해서 그리스 미술이 최대 특징은 이집트 미술이 가지고 있는, 어디는 눈은 반드시 정면을 봐야 된다, 이런 규칙들을 전제로 한 재현 방식을 지향하는 대신에 그 재현해야 될 대상을 관찰을 통해서 완성한 세부 묘사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처음으로 대상에 대한 어떤 규칙, 이집트 미술은 규칙이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이집트부터는 관찰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 미술의 생동감을 선사하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시각 이미지를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집트 방식의 재현의 전통 또한 남아있는데, 기원전 5세기 미론이 남긴 원반을 던지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보면은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재현돼, 그러니까 중요함을 중심으로 재현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그리스처럼 혹은 지금처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재현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얼굴은 옆모습을 보고 있고 가슴은 정면으로 보고 있고 다 이런 식으로 이집트 방식의 규칙대로 재현된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반을 던지기 위해서 이 원반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 조각상대로 사람이 포즈를 취하면은 효율성 있게 원반을 던지는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집트 방식과 그리스 방식이 섞여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좀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곰브리츠는 이 조각상과 관련돼서 다음처럼 이제 서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의 앞에 서서 그 윤곽선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이 이집트의 미술 전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미로는 이집트의 화가들처럼 몸통은 앞모습으로, 다리와 팔은 옆모습으로 표현했고 그들과 같이 신체 각 부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면을 종합해서 한 사람의 신체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원반을 던지는데 가장 적합한 동작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다. 문제는 그 당시 화가들이 공간을 정복했듯이 미로는 운동감의 표현을 정복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사의 작별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이집트와 그리스 방식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 상징적 특징으로 얘기하는 게 이 발에 대한 묘사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집트 방식은 발이 옆모습을 반드시 그려야 되는데 비해서 처음으로 발이 정면으로 그려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 작품을 그리스 방식의 탄생, 시작으로 이야기 설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재현의 대상이 신화적인 측면이 있지만 관찰을 통해서 인간 근육의 모습이라든지 또 대표적 그리스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옷의 주름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리스 미술의 특징으로 남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니케의 여신상에서 보면 이런 주름 같은 것들이 있고, 오늘 제가 여기 포함을 시키진 않았지만 헬레니즘 미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옷의 주름 같은 예를 드는 이유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아랍인의 세계관과 재현이라는 측면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으로 종교에서의 재현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라는 측면에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그냥 그 이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서양의 종교를 중심으로 좀 1차적으로 시작을 좀 이해를 먼저 하지 않으면 이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점들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서양의 종교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형상적 재현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주교와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모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그래서 로마가 자신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했을 때 재현의 문제는 종교적인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 안에는 어떠한 물질적 형상도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그것은 이교도의 우상과 같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754년 이후 동로마의 교회에서는 모든 종교적인 미술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엄격함은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을 했고 절대적 존재의 회화적, 그러니까 형상, 물질적 형상은 금지가 계속됐는데 그림을 통한 재현은 조금씩 허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의 교리를 전달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식으로 그림이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일종의 계몽의 그림책을 위한 재현의 자유가 허락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책을 그리듯이 교회 안에 그려넣기 시작했고 이거는 중세 이후 근세가 오기까지 계속 동일한 방식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슬람은 7세기와 8세기에 그 이전의 시대의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 버리고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스페인을 정복한 중동의 종교인 이슬람교는 이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보다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그러나 금기라고 해서 예술을 그렇게 쉽게 억압할 수는 없었고요. 인간의 형상을 그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동양의 장인들은 그 대신 문양이나 형태 자체 아름다움에 그들의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아라베스크라고 알려진 매우 정교한 레이스와 같은 장식을 창조해냈습니다. 많이 예를 들은 게 이런 양탄자의 문양과 이슬람 성가가 있는 이런 문양들을 대표적으로 해서 이 문양들을 아주 집착적으로 형성해놓고 그거의 미적 감각들은 뽑아낸 걸로 평가를 되고 있는데요. 앞에 두 가지 이집트와 그리스의 방식은 일단 재현의 대상이 먼저 선언적으로 존재하고 그 대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세계관으로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면 이 세 번째 방식은 재현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시각적 재현을 완성을 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세 번째 재현의 방식으로 형성된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이렇고요. 천장 같은 경우도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대 이후의 사진 재현의 양상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근대 이후의 세계관과 재현의 측면에서 근대는 인간의 시대이자 과학의 시대며 진보의 시대를 말하며 그것은 의전 시대와 완전히 결별을 의미합니다. 중세의 신비주의적이고 종교적 재현의 방식 또한 인간 중심적이고 과학적이며 진보적인 재현의 방식으로 탈바꿈되기 시작하였고요. 이제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현되어야 했고 이를 위해 시선과 재현의 대상은 제일 먼저 관찰, 아까 그리스 때 말씀드렸던 관찰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미술의 엄격함과 형식주의적 관례를 극복한 그리스 화가들의 관찰법과 원근법적 재형 방식이 근대 시작과 함께 다시 소환돼서 새로운 시대의 시선과 보는 법, 재현의 원리로 채택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성과 과학, 진보의 세계관은 이전과는 다른 시각 이미지들의 기록적 가치들을 만들어내었고 이런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마침내 인간의 손이 필요하지 않는 기계적 재현, 복제 매체인 사진술이 1839년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근세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전의 재현 방식과 재현의 대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아주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을 또 정밀하게 그려내는 작업들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밀하게 그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장면에서 보이듯이 이 프레임 안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격자가 있고 이 작은 프레임 있고 사람의 눈은 이 격자를 대상과 1대1로 그러니까 시선을 일처시키는 방법으로 점을 만들어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모눈이 그러니까 이렇게 모눈이 있는 것을 1대1로 대형시켜내면서 그림을 그려내는 방식으로 형성이 됐고 그것이 이러한 형식, 이러한 모습의 그림으로 이제 완성이 되니까 근세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이 앞에 있는 귀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똑같이 그림을 그려냄으로써 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이때 그 자신의 재산에 대한 과시거나 혹은 증명을 하기 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이집트 시대는 그 등장한 사람이 크기에 따라서 중요성이 형성이 됐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주인공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원급부 쪽 그림 앞에서 정경에 배치할 것인가 배경에 배치되는 것인가에 따라서 재현의 질서가 완성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 있는 귀족이 뒤에 보이는 이 자연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재현된 방식으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적 가치라는 측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시대인가와 그 시대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어떤 가치들을 시대 정신을 재현하는가의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 사회 주체는 귀족이라는 측면, 재현의 방식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방식, 우리가 지금 사진기라고 말하는 어원이 출발했던 카메라 옵스큐라는 방식으로 해서 요 위에 그림을 그려 대상이 빛으로 반사돼서 맺히는 형상이 그대로 그림을 그려 앞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정밀화된 기계, 그러니까 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손보다는 기계적 방식이 훨씬 더 강화되기 시작을 하고 결국 그 끝점에서 사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그게 디지털의 형식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정확히 재현하는 것인가와 얼마나 복제를 많이 할 수 있는가의 측면으로 이해를 했고 그거는 근대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적인 측면, 동시에 그게 시대적 가치로 정신으로서 이데올로기로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계가 처음으로 세상의 대상을 재현을 한 첫 번째 이미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지금 사진기로 찍은 첫 번째 사진이기도 합니다. 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첫 번째 사진적 그 재현으로서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대상이 선명하게, 그러니까 누구나 이걸 보고 이게 무엇을 재현한 대상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니엡스가 이것을 찍었을 때마다 사진술로 사회는 용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8시간 동안 노출을 통해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해가 오는 동안 그림자와 형상이 계속 겹치게 되면서 형상이 뭉개지는 모습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사진술이 이 정도 선명함을 보여주게 됐을 때 사회적 그 기술 재현 매체로서 인정을 받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누가 옆에 설명하지 않아도 건물과 가로수와 하늘과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고 필요한 경우 이 똑같은 공간에 이 모습 그대로 사진만 가지고도 재현해서 복원을 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기록적 가치가 완전히 다른 층위를 형성을 하게 돼 있고, 동시에 앞에서 귀족은 이렇게 크게 등장했던 거에 비해서 근대 이후의 사회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작은 모습으로 인이 박혀서 들어가게 있고, 이 구두 닦는 모습이 있네. 구두를 닦는 부르주아와 구두를 닦아주는 프롤레타리아의 관계의 형성까지도 상징적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시대적 가치가 상징적으로 각인된 하나의 되게 중요한 사진 기록이지 않은가라고 저는 말씀을 좀 소개를 드리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 시대 주체라고 했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관계가 사진 재현에 있어서 계속 확장되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도시에서 대부분 프롤레타리아들이 형성하고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범죄인 혹은 뭐 홈리스 이런 측면들이 있었고, 부르주아들에게 위협이 되는 측면들이 강했습니다. 경찰권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들을 사회적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것을 사진 아카이브를 통해서 경찰이라고 하는 행정제도가 제일 먼저 사진이 등장하자마자 사진 아카이브를 축적해 나가면서 범죄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범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어떻게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연구들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그것을 제일 먼저 한 게 베르티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등장하자마자 경찰이 만들어낸 일종의 범죄인 카드가 되고, 이 범죄인에 들어가는 사진과 각종 그 키라든지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이 들어가고,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범죄인 형상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인종주의
로 넘어가게 되고 이게 유태인의 문제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유럽인들이 유태인을 그렇게 학살하게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측면들, 아카이버 결정적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파리 경찰청의 분류 캐비넷 사진 아카이브 형태는 이런 모습을 좀 취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똑같은 모습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서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와 범죄인의 머그컵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가 이때 이미 매뉴얼로 만들어졌고 그게 박람회를 통해서 다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재현의 규칙들이 이러한 이유로 정해지고 전파되고 있는 상태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인체 계측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책들도 많이 발간이 된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식들의 모습, 그러니까 일본인의 모습으로는 죄인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부르주아의 모습에서 프롤레타는 범죄인의 모습이었듯이 일제 식민지주의자들의 모습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죄인의 모습이 재현되는 형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용운, 유관순과 한용운의 범죄인 수용 기록표가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그컵 사진들의 형식들이 그대로 차용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의 눈의 크기라든지 코의 크기라든지 모든 걸 다 세밀하게 하면서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데이터의 사진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메타데이터들이 있는데 코의 크기, 눈의 크기 이런 것들 하면서 모든 것들을 인종적으로 분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급적으로 부르주아나 PT뿐만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종적인 측면으로 나가서 식민지와 지배 뭐 이런 식으로 백인과 유색인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과학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인체 계측 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좀 했고 특히 나치의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지금 독일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저번에 유대인 박물관 베를린에 갔을 때 그것만 모아서 특별 기획전을 할 때 그때 가서 제가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상당히 이런 기구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런 형식으로 계속 책으로 발간이 되고 교육이 되고 이게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서 사회에 전파가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유대인을 학살을 해도 큰 죄책감이 없는 그 시대에 올바르지 않은 어떤 시대 정신화 시켜내는 방침이 됐고요. 나치의 시체 측정 사업 같은 경우 계속 진행이 되고 이거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아리아인까지 해서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적 구조가 사진이나 재현의 방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증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 모습에서 아시겠지만 아까 시카고 박람회에서 출품되었던 형식과 동일한 형식으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각각의 그 인종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모형으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재료로 재현이 됐고 유대인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별도의 아카이빙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인류학자들이 총독부의 용역을 받아서 전국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의 신체 측정 사진들이 측정이 됐고 거의 유리연판 사진을 지금 중앙박물관에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지금 남아 있고요. 지금 다 디지타이징을 해서 아마 인터넷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툰이라고 하는 사람의 합성 사진이나 그러니까 크리미널 범죄자들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베르티용은 아카이브라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면 골튼은 범죄인의 사진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서 특징들만 뽑아낸 합성 사진을 통해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실험들을 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모습들, 이런 결과물들을 했고 그때 이미 1883년 당시에 사진을 합성하는 기계들을 발명을 좀 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골튼이 낸 책을 보면은 유대인의 유형이라고 해서 아까 합성을 해낸 유대인의 모습들을 책으로 출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최근 지금 잊을만 한 번씩 발표하는 게 뭐 세계 각국의 여성들의 평균 얼굴 같은 기사에 나오는 것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랑 같은 방법이 이미 사진이 발명되자마자 그때 19세기에 유행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재현에 대한 그 이후에 이제 사진술이 발명되고 나서 또 시각적인 미술에서의 역할들이 급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사진술이 공표되기 전까지 눈에 보이는 사물과 기록해야 될 역사적 사건을 재현해온 임무는 미술이 담당을 해왔고요. 중세시대 종교적 교리에서부터 근세시대 귀족들의 부동산, 재산까지 섬세하게 시각적 이미지로 재현해 온 것은 바로 미술이
미술이 책임지고 있던 사회적 의무였습니다. 재현의 의무로 미술이 담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사회적 재현의 의미를 사진술이 떠맡게 되면서 미술은 비로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재현의 의무로부터 자유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변화에 첫 번째로 반응한 시각 집단은 인상주의자들이고, 그들은 대상의 모습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재현해 온 방식 대신에 세상에 대한 화가들의 인상, 여기서 주체는 이제 화가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재현의 의미는 중요한 거는 대상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였다면은, 이제부터는 화가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 중심적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각 이미지로 재현이 시작했고,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재현의 대상은 그 모습이 점차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피카소로부터 나왔는데, 피카소는 대상이 상세히 묘사된, 그러니까 19세기에 그 사실주의적 대가들의 작품을 이집트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술가들에게 재현의 대상의 정확한 모습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고, 이것은 그것보다는 거꾸로 천재로서의 작가의 시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재라고 하는 그 근대 초기 당시 근대 시대의 엘리트주의 이런 측면들이 미술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면은 19세기 사진이 발명될 당시에 사진이 나오게 된 이유는 대상에 대한 정밀한 재현이 사회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미술에서도 사실주의라고 하는 형태 혹은 역사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재현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또 앞에서 귀족의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귀족의 시대 재현의 대상들은 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19세기 근대혁명 이후에 사실주의 대상들은 일상이란 영역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 안에 등장하는 주체는 귀족에서 부르주아들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뒤에서 또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릴 거고, 이런 사실주의 회화들이 등장을 해서 여기서도 보듯이 여기도 일상이란 측면들이 어떠한 큰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대상들이 재현이 되기도 했고, 그것들이 19세기 사진이 발명된 이후에 인상주의 그룹에서 나오는 재현들은, 재현의 주체들이 다 부르주아들이고 도시이면서 대상들은 희미해지는 형상들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사진에서 작은 그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가 상징적으로 각인돼 있다고 하면, 인상주의에서는 부르주아만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주체로서 재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 드가의 그 작품을 보면은 여기는 그나마 형태를 알 수 있지만, 뒤에서는 무슨 형태 있는지 완전히 생략되는 형식들의 재현 방식이 있고, 뒤로 후기로 갈수록 이런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모습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기하학적인 모습으로 재현이 되던지, 뭐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처럼 완전히 뭉개지는 모습으로 갔다가, 이 정도 되면 거의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형태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이 아니라 인상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강요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주의적 모습들이 피카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피카소가 생각하기에 이 모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재해석돼서 피카소의 작품으로 그림으로 연작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만의 풀바디의 식사는 피카소는 이런 형식으로 다시 보여주기 방식을 했고요. 벨라스케스의 되게 유명한 신현이라는 작품도 이런 형식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시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대의 재현의 대상은 궁전이고 귀족이라는 측면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 인상주의의 재현의 대상과도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들이 있죠. 무엇을 재현의 대상이 무엇인가도 그 시대의 시대 정신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비드의 사비니 여인들의 약탈이라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재해석돼서 작품으로 20세기에 다시 그려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미술은 지금까지 모습들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재현의 대상의 존재를 하고, 그것들을 기계적으로 복제할 것인가, 화가의 인상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집트 방식으로 재해석할 것인가의 측면이었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미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재현과 숭고의 미학이라는 측면. 여기서 근대 숭고, 근대 이전에서의 미학의 중심은 R이었고, 그게 기하학적이나 수학적으로 풀어졌다 하면은, 그 미와 함께 그 재현의 대상 개념으로 등장한 게 숭고의 개념인데, 이게 근대적 개념과 탈근대적 개념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탈근대적 개념으로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미술은 오랫동안 숙명처럼 짊어지고 있던 시각적 재현의 대상을 과감하게 포기를 했고요. 이때까지 시각적 재현은
재현할 대상이나 사건을 선언적으로 존재해야 가능한 일이었는데 현대미술은 재현의 대상 없이도 시각 이미지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미술적 재현의 대상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 그 자체가 됐고 이때부터 예술은 예술을 위해서만 생산하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말한 재현에 대한 사회적 의미로부터 미술이 자유로워지면서 예견된 것이었고 현대미술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또 다른 이유는 미술의 관심이 재현할 수 없는 이념의 생각에 대한 것으로 변화해왔기 때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 순수예술의 개념도 그중 하나이고요. 이제 현대미술은 재현할 수 없는 것의 재현이라는 다소 모순적이고 불가능한 그래서 더욱더 예술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변화는 절대자에 대한 재현 금지를 선언한 종교적 기본과 맞닿기도 한 거고 원본과 재현의 관계 그리고 그 원본 없는 재현에 대한 그 보드리아르가 얘기했던 시뮬라시옹의 문제까지도 이제 넘어가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장프루스 그러니까 리오타르는 이러한 미술 현상을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숭고의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근대 시기에 발명된 숭고의 개념과 달리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원리상 개념에 일치하는 대상을 구상력이 표현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감정을 숭고라고 재규정을 하고요. 표현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작은 기술적 실험에 몰두했던 게 근대적 예술이라고 한다면 포스트 모던한 숭고의 개념의 목표는 근대에서 표현 자체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변화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따라서 포스트의 개념, 리오타르의 개념을 빌려서 말하면 현대사에서 미학적 숭고란 현시할 수 없는 것, 곧 이념을 현시하고자 하거나 눈에 보이도록 할 때 생겨나는 미적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숭고 예술은 현시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기존의 규칙이나 범주들을 위반하거나 훼손시킴으로써 그것을 암시하며 느낄 수 있게 하는 미학 전력을 구사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관습과 규칙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충격을 가하면서 새로운 표현만을 찾아내는 미학적 주제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재현의 대상 없는 재현의 가장 현대적 특징에서 모노크롬 계열의 회화를 얘기를 들 수가 있고 여기서 어떠한 재현의 대상을 시각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이런 모노크롬 계열의 소에서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그 추상 미술에서 칸딘스키의 작품은 색채 자체를 연구하는 걸로 이제 강에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바뀐 다음에 잭슨 폴록의 가스는 뭐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을 좀 띠고 있습니다. 또 이 앞에 거는 이제 앞에서 세 가지 재현 시선과 재현의 방식과 참고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거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재현의 대상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재현의 대상 자체가 또 재현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현은 원본 없는 재현에 대한 재현으로 이해를 하는 걸로 좀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술이 등장하게 된 이후 전개된 다양한 재현의 양상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네 번째 시각 현상은 재현에 대한 재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시각 현상은 그전까지 시선의 대상이나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방식과 종교적이거나 미학적인 이유로 재현의 금지 혹은 재현의 불가능성을 재현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재현은 이러한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속하거나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미술에서는 재현에 있어 선언적 존재였던 대상과 사건을 거부하고 이미 재현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현함으로 재현해서 시각적 이미지로 완성하는 미학적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대상을 기계적으로 복제한 사진 이미지를 재현의 대상으로 두고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그린 시각 이미지를 생산함으로써 원본과 재현 이미지 사이에 전통적으로 맺고 있던 인과관계, 상관관계 혹은 위계 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이것은 1차적으로 재현과 관계 맺고 있던 원본과 대상에 대한 의심이고 2차적으로는 인간의 시선이 부여한 원본과 재현 간의 질서에 대한 거부라고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리얼리즘을 되게 많이 주로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사진보다 더 사진적인 그림들을 만들어내는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크기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해서 좀 이질적인 모습을 선사한다든지 하는 모습들을 전략들을 좀 차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림보다는 이런 오브제들이 훨씬 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제 주제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 했고 마지막에서는 제가 오늘 내용을 정리하는데 참고했던
참고문헌들은 대략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보다 김태현 선생님 6분 더. 감사합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에 또 쉽지 않은 내용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간 안에 해주셨습니다. 조금 오버됐다 그러지만 이 많은 양을 이렇게 해주시는 데는 이것은 오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김 선생님 감사하고요. 어떻게 김상규 선생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토론을. 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고 또 오늘 발표 들으면서 생각한 것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선생님이 다양한 재현의 이미지를 이제 제시해 주셨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사례들 보면은 고전적인 것들은 이제 언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언어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현대로 올수록 이제 창작품 사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인간의 형상을 재현하는 것도 어떤 것은 그 현대 시각으로 보면은 그 실제를 어떤 대상을 정보로 또는 이제 추상화하는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좀 볼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그 어떤 인간의 모습을 형상을 이제 정보로 이렇게 제공한다거나 뭐 추상화하는 것이 오늘 기술 환경으로 끌어들어오면은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에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어떤 뭐 예전에 얼짱각도처럼 이렇게 하는 거 정도가 아니고 이제 판타지를 넣어서 이렇게 어떤 만화의 주인공처럼 자신을 가공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그 고전적으로 하던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의 한 연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누군가를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실제 모습이 아니고 좀 다른 방식. 그래서 후대에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시간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그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환영을 만드는 거죠. 스스로 어떤 판타지를 스스로 이제 부여하게 되는 건데요. 새로운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재현이라든지 시선의 문제로 보면 어떨까 굉장히 좀 궁금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하나 사례가 지금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50만 명이 넘는 그 인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 미켈라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실제하지는 않는 인물이래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상의 이제 인물인데,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 가상의 인물인지 알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냈는데 그 인스타그램에 계속 이미지도 올라오고 유튜브에 그 음악 노래도 불러서 이렇게 나오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틱톡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또는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어떤 모델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이게 실제하지 않는 그 인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인간의 형상을 근데 똑같이 재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묘한 것 같아요. 그 재현의 대상은 있는데 그 대상을 그대로 이제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다른 방식의 어떤 시각 또는 다른 방식의 재현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오늘 발표하신 거는 20세기까지 이제 얘기하셨지만 혹시 그 발표하신 맥락을 21세기 오늘까지 끌어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그냥 한번 궁금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엉뚱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현 선생님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질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해서. 그런데 아주 대단히 흥미로운 토론이 전개될 것 같고 현대 기록 관리 관련해서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단 이어서 우리 박준석 선생님의 토론을 듣고 또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준석입니다. 사전에 김태현 선생님 자료를 받고 제가 조금 약간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김태현 선생님의 극서실주의 그림에서 되게 이 작가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샘플이 조금 더 있어서 제가 지금 만들어 봤고요. 이게 실제 아까 보셨겠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가까이서 볼 때와 멀리서 볼 때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그냥 단순히 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라는 문제까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의 재현 문제가 사실 좀 아까 김 교수님이 이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사전에 보고 보충적인 자료를 조금 더 만들었는데요. 뒤로 좀 넘기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사실주의 아까 이제 첫 크로스 전에 찰스 실러라는 이제 사진가 겸 화가고 뭐 영화를 만든 분이기도 한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1928년도에 그 찰스 실러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젤라틴 실버 프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흑백 사진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림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지금 저희 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어느 게 사진이고 어느 게 그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죠. 근데 이게 사전에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그 앞에 그 김태현 선생님이 보여주신 첫 크로스의 그 작품에서 이전에 벌써 이제 극사실주의 이전에 독일에서는 이제 증밀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 이제 정밀주의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사실의 바탕으로 한 재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사진의 본 모토를 실현한 게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 이것들이 이제 아까 60년대 말 첫 크로스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뒷부분은 이제 제가 그 회화와 사진하고 이제 관련된 작품들을 사실 몇 작품 더 보여드릴 준비를 했는데 왼쪽에 있는 이제 프란츠 게이츠의 작품도 위에 있는 것과 이제 밑에 있는 것 이건 이제 컬러로 보여주고 있죠. 이제 하나는 사진이고 하나는 그림인데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또 사진에 붙여서 촬영을 해가지고 밑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샘플적인 그 나뭇잎 자체를 해서 여기서 이제 변환되는 현실이라는 다시 재현된 현실을 이제 사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재현이라는 것들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뭐 요즘에 얘기하는 업그레이드 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하나 더 넘어가면 이제 여기 이제 게라트 유명한 여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울프 보스텔이라는 행위예술가인데 행위예술을 한 거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위에 다시 회화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재현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김태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점에서 보면 이제 하나의 기록이 또 재현으로 또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게 다시 사진이 서브젝트 객체가 돼가지고 그림으로 재현되는 그런 방식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거는 이제 그 하나가 더 넘어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되게 유명한 신디 셔먼이 작품인데 아마 이 작가가 1977년에 언타이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언타이틀 스틸 필름이라는 걸 가지고 이 작가 자신입니다. 그 앞에 보이는 모델이 작가 자신인데 영화의 한 장면이나 광고의 한 장면을 본인이 그대로 패러디해서 이제 촬영한 작품인데 제가 일부러 요 밑에 이제 밀착 필름이라고 하는데 실제 촬영한 사진들까지를 같이 찍었습니다. 이유가 이제 기록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하고 먼저 한 건데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원본입니다. 원본에서는 사람이 3명이 있죠. 3명이 있는데 실제 작품으로 구현된 거는 오른쪽 부분을 트리밍해서 잘라내고 왼쪽 부분 실제 원본은 이렇게 지금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원본의 개념 출처주의라고 보통 이제 기록학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사진이 이 출처를 봤을 때 완성된 작품과 상관관계를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같이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다음 신디 셔먼 사진이 있는데 다음 신디 셔먼 사진은 이게 1990년작입니다. 이거는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히스토리컬 포트레이츠라는 건데 아까 보셨듯이 중세의 그 그림을 다시 본인이 재해석해서 본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도 본인입니다. 본인이 다시 재해석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현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진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객체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재현하는 이런 문제까지 사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작품들까지 아까 그
궁금해하시는 아까 김태형 교수님이 말씀하신 21세기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 재현이라는 게 그럼 어떤 식의 사진 쪽에서 보여지는가라는 건 답이 여기서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프월이라는 사람의 이제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라는 사진 작품입니다. 이게 오른쪽이고요. 이거의 모태가 된 게 1832년경에 일본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를 현실로 구현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허상을 현실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이라는 거는 현실을 구현하는다는데 그 근대적인 의미의 사진이 있다면 현대에서는 현실만 구현하는 게 재현하는 게 아니라 허구 자체를 현실로 재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품이 되죠. 아까 그 김상님 말씀대로 재현이 이제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서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거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거는 이제 안드레 거스키의 작품인데 굉장히 큰 작품이죠. 유명한 분이고 이거는 대형 작품 사진을 찍은 겁니다. 찍어가지고 디지털적인 요소를 가미를 했어요. 그래서 컨트라스트 높이고 그 다음에 작품 자체의 디테일이나 아니면 채도 같은 거를 높여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게 이 사진 작품 자체가 굉장히 뭐 한 2m 내지 3m가 넘는 작품들인데 팩트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사실을 사실로 구현한 것 같지만 사실을 디지털 요소를 가미해서 좀 더 사실화를 강조하는 쪽으로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이제 재현의 의미라는 게 크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전통적인 재현에서 재현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제 디지털이 됨으로써 현실이 허구화되고 허구가 현실이 되는 것들이 이제 재현 방식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해서 지금 김태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재현의 방식들이 점점점 진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하나의 큰 중심이 뭐 인연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어떤 기술적인 테크놀로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오늘 그 발표하신 거에 약간의 이제 보충적인 부분으로 사실 좀 생각해 본 거고요. 사실 오늘 이 굉장히 그 방대한 양의 어떻게 보면 역사고 그다음에 시각 이미지를 사실 김태현 교수님이 너무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았고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좀 기쁩니다. 제 토론에 대한 그 보충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하여간 우리가 저 이집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초현대까지 그래서 가상이 현실로 현실에서 또 가상으로 마치 우리 지금 데이터 아카이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야기하는 것으로 연결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될 것 같고 이것들이 우리 그 데이터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 또 그것에 대한 활용 그런데 거기에서 또 전통적인 아카이브와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 아카이브의 또 상호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토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오늘 내용들을 지금 잠시 이렇게 들으면서 발표자 선생님 이야기하고 그 토론 선생님들의 이야기하고 들으면서 다른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기록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가 그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그 기록을 활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기록에 대한 이해. 아까 김태현 선생님이 어떤 대상에 대한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화가의 그 지점이 바로 그러한 어떤 패러다임 변화, 예를 들어서 기록학의 관점에서 보면 힐러리 젠킨슨하고 한스 붐스의 차이, 힐러리 젠킨슨은 하여간 기록 자체를 제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그랬고 한스 붐스는 결국 그 기록을 다루고 또 활용하는 그 사람들의 관점과 시각을
기록은 벗어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관점들이 오고, 이제 우리가 이 디지털 데이터 시대에서 또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이 바로 지금 가상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하는 허구와 현실이 서로 상호작용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아카이브를 가상물리 시스템에 기초해야 된다면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우리는 지금 오늘 같은 논의에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김태현 선생님, 어떻게 네. 먼저 두 분 선생님들 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김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시선보다도 재현으로 이제 시선이 증명이 되게 되는데, 그 재현의 이미지들을 보면서 그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제 생각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언제 재현된 것이며 누가 재현한 것이고, 거기에는 그 시대에 어떤 가치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기록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건 이제 생산의 문제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재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의 플랫폼으로서 뭐 틱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거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사회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동시에 좀 거기서 좀 저는 좀 확장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다른 관점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하고 연대에 두고 있는 이유는 사실 지금 닥쳐 있는 눈앞에 있는 일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관점으로 해서 그래서 어떠한 것을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왜 기록을 해야 되고 무엇을 기록해야 되고 어떻게 기록할지 또 누가 기록할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시대의 주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기록으로 남기게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김상현 선생님이 말씀했던 그런 사회적 현상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이제 이 시대 주체들의 특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는 좀 별도로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런 현상들과 관련돼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아키비스트들이 스스로 기록의 주체로 재현돼 본 적이 없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올해는 집중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증평기록관 일을 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어떻게 기록할 것이고 왜 기록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거와 함께 이 작업을 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아키비스트들이 그 일을 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스스로 기록의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증평기록관 이번에 하면서 그게 훨씬 더 많은 고민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기록의 주체, 아카이빙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재현의 주체가 돼야 되지만 했을 때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의 기록을 재현하거나 기록하거나 아카이빙하지 못한 사람이 타인의 기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동시에 예전부터 궁금했던 점이기 때문에, 지금 아키비스트들이 지금 재현의 방법들, 재현의 양상들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지를 증평기록관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실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가능해졌던 거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흥미로운 또 기술 현상이라고 얘기한 것들이 밑받침돼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진 기술은 19세기에 나왔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사진으로 스스로를 재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요건들도 동시에 만족이 돼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틱톡이나 이런 데서 스스로가 재현되기 위해서는 그 사진기라든지 영상 매체를 스스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사현상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진술이 그 기술이 누군가의 독점적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1839년도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공표가 된 이후로 최초로 스마트폰이 나와서야 모든 사람들이 사진술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 기술을 타자들을 재현하는 데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현하는 데 집중을 하는 현상들을 좀 되게 재밌게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재현을 할 것인가, 스스로를 주체로서 재현할 것인가 문제를 봤을 때는 지금 플랫폼으로서는 유튜브가 있고 뭐 브이로그라는 형식들이 되게 흥미롭게 그런 측면에서 보이고 있고, 이번에 증평에서 제가 하면서 전 사진을 전공해서 되게 사진이라는 매체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진보다 훨씬 많은 영상 기록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예전에는 영상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와서 영상 기록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타인이 와서 우리를 기록을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였는데, 이번 목표 중에 하나는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영상 매체를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를 했고, 그 유튜브를 좀 참조를 해서 좀 브이로그라는 형식을 좀 참조를 했고, 그 기술적인 뒷받침은 그 스마트폰이 사진이었다면 영상은 고프로라고 하는 작은 카메라가, 그 카메라에 대한 공포감도 없고 다루기도 쉽고 안에서 영상 프로세스 자체가 많은 기술을 요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비로소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스스로 주체로서 재현될 수 있고 그게 기록적 가치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건 이런 생산의 도구, 기술적 환경을 그 시대의 주체들이 기술을 어떻게 점유를 해서 스스로를 재현하는가가 그 시대의 틱톡이나 유튜브나 이런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거기서 누가 제일 많이 재현되고 있고 그 재현의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를 계속 관찰을 하고 거기서와 함께 아키비스트들도 스스로 어떻게 재현의 주체로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타인의 기록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하거나 대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들까지도 좀 고민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증평 일을 하면서 계속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 이제 공개될 기록물들을 보시면은 반은 시민들의 기록이고 반은 저희들의 기록으로 좀 많이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영상 기록물이 되게 많은 영역들을 좀 차지할 예정입니다.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혹시 김상기 교수님, 우리 박준석 선생님,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예, 추가적인 그러면, 질문보다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동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이제 사진 아카이브 측면에서 봤을 때, 사진을 제가 이제 선별하고 아카이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수많은 사진 중에 어떤 사진들을 골라서 그것들을 다시 배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 가치를 창출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 하면 그 많은 사진 중에 제가 골라낸 사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걸 골라내고 어떤 근거로 이거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란 부분이 굉장히 이제 공개적이고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후대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제가 했던 그 기록 작업을 다시 검증받게 되고 또 다른 생각으로 그 사진들을 통해서 다른 정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하나의 데이터 가치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는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나의 검증 작업을 거침으로써 그것들이 이제 축적됨으로써 새로운 어떤 그 이론으로서 또 정착될 수도 있다라는 그 이론의 하나의 케이스로서 그 기록이 남겨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보다는 지금 김태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하게 되는 게 사실 좀 그런적인 좀 차원에서 굉장히 핵심을 찝어주신 게 아닌가. 이번에 작업하시는 부분에서 좀 선제적으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게 되고 한번 또 저도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김태현 선생님께서 이집트 시대부터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집단 가치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 그 재현의 방식,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을 보는 방법도 대상을 그림으로나 어떤 그 시각으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러한 가치관이 반영이 되고 그러는데 그 시대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고 그 시대의 가치관이 또 어떻게 바로 이런 그림이나 또 후대의 사진이나 이제 이런 걸로 나타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그림, 사진,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시대의 집단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담을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어떻게 그러한 이미지들을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도구들에 의거해서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대단히 우리한테 그게 의미가 크고 큰 기록이 중요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에릭 케틀라르라고 하는 사람은 시멘틱 제니올로지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의 계보학 이런 말인데 그 기록하는 사람들을 기록을 하자. 그 사람이 누구고 왜 그런 기록을 했고 또 그 사람이 그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도구는 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미는 뭐였고 하는 것들을 그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남기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 우리는 그 기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록들이 상징해주는 또 나타내주는 그 의미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선생님들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돼가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고대에서부터 오늘 지금 이 디지털 데이터 시대까지 이렇게 보는 또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러한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데까지 즉 자신이 느끼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묘사하는 데 있어서 아까 초현실적인 어떤 추상화로까지 가는데 그것이 이제 디지털 기술까지 연결되면서 과거와 허구와 현실을 오가는 먼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감이 있을 것 같지만 오늘을 기화로 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것을 정리해 가면 오늘 이 세미나는 참 엄청나게 의미가 클 것 같고 우리가 이런 것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측면은 있을 것 같다. 이제 오늘 이렇게 이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일반적인 어떤 인문학 관점이나 또 어떻게 보면 노후를 이제 인문학과 더불어 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쪽에 전공은 안 하시지만 이런 쪽에 대한 여러 다른 관점에서 융합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같이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신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렇게 너무 크게 낙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여기서 다 이렇게 설명드리거나 뭐 하지만 사실 재현이라고 하는 거, 뭐 아까 인상이라고 하는 거, 뭐 화가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모든 걸 좀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앞으로 단톡방이나 또 다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좀 너무 좀 상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약간 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이 계기가 이렇게 주어졌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길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망하거나 어떤 상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해가고 앞으로 계속 설명될 기회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그냥 이렇게 쉬운 질문에서부터 뭐 어떤 또 뭐
어려운 질문에서부터 열려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른 계기를 통해서 다 보충해 갈 수 있고 시간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정 갖거나 또 어떤 미안함 갖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유진입니다. 예, 선생님 예,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박사과정이기도 하고, 방송 영상 아카이브에 대한 내용으로 박사 논문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청각 기록에 대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공부를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글이 잘 안 써지고 이래서 좀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네, 너무 공부를 좋습니다. 좀 재밌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특히 이제 기록학 연구원 입장에서 시청각 기록에 대한, 우리는 시청각이란 말을 주로 쓰니까, 시청각 기록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특별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지만 오늘 더 이제 특별히 하게 됐고, 그 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김태환 선생님의 그 발표 자료에도 있는 내용인데, 그럼 뭐 이제는 이제 초반에는 그런 그 이슬람이나 서양의 종교에서는 어쨌든 성서에 대한 내용을 회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용으로 그림을 그려도 이제 괜찮아지는 시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각에 대한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좀 시청각 자료의 어떤 시청각 기록의 생산 목적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시청각 기록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매체였고, 좀 교육이나 선전이나 뭐 이런 용도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볼도록 하는 데에 좀 생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복제본이 많이 생산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유통 자체가 좀 유통이 목적이었던 기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전히 우리 그 기록학 연구나 기록 관리 현장에서도 유일본주의를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본주의가 여전히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 시청각 기록에 대한 가치를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오늘 그 김태현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첨언을 또 드리면, 유네스코에서 처음 시청각 기록을 시청각 유산, 그러니까 오디오 비주얼 헤리티지라는 이름을 갖다 쓰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도, 그게 이제 오래되진 않았고 1948년인데요. 어떤 협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시청각 유산이란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매체다, 그리고 교육용 매체다, 이러면서 이제 그 활용성을 매우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이제 어느 기관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 한국의 얘기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국가기록원을 비롯해서 모 기관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뭐 기록을 발견하게 되면 그게 유일본이냐 아니냐 이런 걸 되게 많이 따진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특정 내용을 잘 형상화하고 있느냐, 오늘 이제 수업에서 나온 내용에서 이제 보자면 잘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느냐,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 기관의 기관장이 잘 나왔느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시청각 기록을 어떤 내용적인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 시간 때문에 이제 네네. 조금 네, 줄여서 알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네네. 네, 아무튼,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우리한테 좀 시사점이 있을 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기록하는 사람의 어떤 기록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청각 기록에 대한 좀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질문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엄청나게 많은 개념들이 너무 복합적으로 사용이 돼 있어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선생님 말씀뿐만 아니라 기록 업계에서 얘기하다 보면 다 서로 연관관계가 없는 개념들이 한꺼번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유일본주의로 대표되는 예를 들어서 하는 것들은 하나의 그 제도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유일본주의를 채택한 기록, 아카이브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공공성을 획득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관과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아카이브나 또 아카이브라는 질서 속에 기록물을 집어넣는 과정 속에서 그게 유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관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로 봐야 되는데, 그거는 그 아카이브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그걸 하나의 제도로서 채택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모든 것에 다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원칙으로 얘기한다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사회적 현상으로서 당연히 디지털 세대에 무슨 복제와 그게 어디 있어요? 복제될까? 예를 들어서 그 5.18 기록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5.18 당시의 시민군들의 사진이 누군가에게는 그게 그 항쟁의 상징이긴 하지만 지만원 같은 사람한테는 간첩의 상징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근데 그 5.18 기록관에서는 유일본주의를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층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거는 그 기관에서 알아서 그냥 제도로서 그것을 공공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유일본주의가 하나의 가치로서 원칙으로서 그 원칙이자 제도로서 설립 그 규정을 하면 그냥 거기서 관철되는 원칙 중에 하나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디지털 복제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소스의 영상과 그것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편집을 한 영상에서 어떤 게 유일본주의냐도 사실 유일본주의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거기 그런 걸 규정할 수 있는 존재 자체도 없는 거고, 그것을 어떤 것을 기록으로 삼느냐도 그 기관에서 그 어떤 정하는 원칙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하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이유와 그 기록물의 유일본주의도 하나의 그 기록물의 공공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방식이자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제도로서 결정을 하면 될 문제지. 근데 그게 모든 것에 다 이래야 된다고 강요를 하면 그때부터 문제를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아카이브에서는 유일본이 중요한 공공성을 부여하는 원리이자 가치다라고 규정을 해서 그렇게 모아놓으면 그걸 전제로 해서 그 아카이브를 활용을 하든 안 하든 하는 건 그러니까 활용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디지털 시대의 유일본이 아닌 것들을 모아놨다고 해서 기록적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절차주의와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오늘은 가치라는 단어 개념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가치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정교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치를 누가 부여하는지, 기록물을 누가 기록으로서, 그러니까 행정기록 같은 경우는 명확하죠. 하나 행정기록물이 기록물로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생산자들이 결정을 해서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돼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지만, 시민기록물 같은 경우는 세상에 존재할 수많은 사물 중에서 어떤 게 기록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규명을 그걸 해야 될 것이고, 사물과 기록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 문제, 동시에 사물 중에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규정할 것인가, 주체의 문제까지 정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것은 그래서 시민기록을 뭐 기록원에서 알겠습니다. 잘 가지고 하는 정리했고요. 그 제도의 네. 문제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 김 거꾸로 선생님, 클리어해질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네, 아마 이 문제는 또 우리 계속 또 우리 토론에 가기로 하고요. 그렇죠. 오늘 김 선생님께서 너무나 흥미로운 저 고대 문명부터 시각적 이미지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그 서로의 상호 연관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얘기도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인터셉트를 했습니다. 그 질문을 혹 이 미술사 관점에서 하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김 선생님, 아까 그 이집트에서는 이제 옆모습으로 표현을 했고, 이제 그리스에 와서 앞모습으로 아까 발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혹시 빨리 갈 수 있나요? 그 그림. 네. 자, 발이 옆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아까 그리스에서는 발이 앞을 향하는 것을 이렇게 아까 여기에서 그렇게 보여주셨죠? 자, 이러한,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이렇게 발을 앞으로 하게 되는 데는 아까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집트하고는 다르게 이게? 이집트는 발의 모습을 한눈에 그림을 통해서 발의 모습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걸 목표로, 그러니까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은 옆모습이 가장 발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집트에서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바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 그러니까 옆모습이 제일 잘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이집트 사람들은 가졌다. 이 말씀도 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음, 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그 벽화에서 나타나는 그림들은 죽은 파라오가 죽은 이후에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파라오를 뭐 모셔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그리스와 같이 이런 모습의 발을 가진 사람은 파라오를 모실 수 없다는 거죠. 부족한, 그러니까 발에 장애가 있는 모습의 재현이라고 이집트 때는 여겼던 거고, 그리스 때는 실제로 사람의 모습을 관찰을 하니 옆모습은 나올 수가 없고 발은 이러한 모습으로 정면을 봤을 때 나와야 되는 게 정확한 모습이다라고 여겨서 이렇게 그림을 예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라고 미술사가들은 이야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집트의 경우는 어떤 그것이 파라오를 정점으로 하는 어떤 전체주의 사회의 관점을 나타내주고, 그리스에서는 그래도 어떤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눈뜬 뭐 이런 걸 나타내주고,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가요? 제가 거기 그렇게까지 표현한 책은 아직 못 봤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일단은 또 고대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잠깐 이미지들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오래전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집트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무덤을 통해서 당연히 그러니까 왕의 세계만 재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 그리스는 로마가 점령하면서 그리스의 모든 작품들이나 시설들은 다 파괴를 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그리스의 것이라고 지금 알려진 것들은 로마가 점령을 한 후에 그리스의 문화가 탁월한 것들을 나중에 확인하고, 그것들을 로마의 귀족들이 다시 복제를 해서 자기 정원이라든지 전시를 한 것들, 복제품이 남아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걸로만으로 지금 그 수준까지 접근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의 것만 남아있고 로마를 통해서 그리스가 남아있는 것들이 전제돼서 이야기를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러한,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시가 이제 아까 종교적인 차원, 특히 이슬람, 아랍 차원까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세 가지 시선과 시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근대적인 사진의, 유럽의 그 사진 문화에 어떻게 그게 변증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통일이 된다는 거죠?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일단 그 르네상스 이후로, 그러니까 중세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르네상스가 다시 그리스 로마 시대를 다시 평가하고 재생이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듯이, 그때 당시에 무슨 문화적인 뿐만 아니라 보는 방식이라든지 재현 방식 모든 것까지 다시 다 차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건 단지 문화적 이유나 역사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아까 근세 시대 때 귀족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사회적 요구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재현해낼 필요성들, 사회적 필요성들이 계속 여러 군데서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재현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 무엇인가를 아마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그리스 시대 때 잠깐 나왔던 원근법, 축약법으로서의 원근법이 이 시대 때 다시 호명이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사진술까지 넘어오게 된 형상을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형상으로서 사진의 영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진이 아카이브라든지 또 합성이라든지 하는 걸 통해서 어떤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로, 그러니까 인종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전환이 되면서 그 사진에서 만들어진 어떤 환상이나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대상을 규정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 역전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걸로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나 이제 골트은의 경우는 훨씬 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상이 세상을 기계적으로 복제한 거라고 믿는 매체를 통해서 재현됐을 때 사람들은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것이 아까 미술에서는 그 인상주의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심이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 화가의 관점이 중심이 되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이 사진에서 이 말씀하시는 약간 게? 좀 다른,
같은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변증법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변증법이라는 단어를 좀 위험하지만 썼던 측면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사진까지를 보면 어쨌거나 그 재현의 대상에 묶여 있는 그래서 기호로서 1차적 기호 관계가 가장 중요한 형상을 띠고 있다면은 인상주의로 넘어가면서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재현의 주체로 그것이 중심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주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재현되는 형식. 사진은 대상에 있는 모습이 기계적으로 복제된다 그러면은 그 그림의 그러니까 미술의 영역에서는 그것을 보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재현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리오타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사진이나 영상 매체, 복제하는 매체들이 자본주의에서 그 엄청난 거꾸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환상을 극대화시켜냄으로써 그 소비 자본주의를 극대화시켜내는 역할을 아주 근대적인 형상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리오타르는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추상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숭고의 미술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 이제 거기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뭐 하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시선의 문제와 재현의 문제로 갔을 때 사실 저도 맨날 헷갈리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계가 있고 대상에 그러니까 재현세 있고 그걸 보는 주체가 있고 나가 있고 그것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재현해서 타자에게 전달한다는 구조에서 이 시선의 문제와 재현의 방식의 문제에서 여러 갈래길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그 시각 이미지의 역사로 좀 관찰해서 보면 좋다는 생각이고 아까 재현이라는 것은 이 영역 자체가 하나의 실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도 하나의 가상으로서 재현의 영역이기 때문에 재현을 재현하는 것이 현재의 재현 형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저도 이제 알고 있어요. 사진은 이 실물이 전제를 하고 그걸 어떻게 사람의 역할은 빠지고 재현 매체가 그 역할을 하면서 대상으로 전달을 하는가의 문제로 사진이 집중돼 있다고 하면은 아까 재현의 문제는 이 자체에 대한 부정이고 이러한 질서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대상을 어떻게 기록하는가의 문제로 치환해서 이해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현하는 사람의 심리나 그의 관점, 그의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느끼는 눈, 느끼는 점, 뭐 이런 모든 것, 또 그 관련한 모든 어떤 구조, 사회적 구조 내지는 그 모든 관련된 이런 것을 재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 단어로 말하면 이제 계속 사실 오늘 주제 하나를 키워드 뽑는다면 사실 주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대상을 어떻게 보고 사람이 어떻게 재현을 했는데 그 재현된 걸 또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사람 얘기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들고 그런 문제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아키비스트들은 대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재현한다는 것, 대상을 재현한다는 것은 대상을 기록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아카이빙 할 것인가의 문제도 묶여서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카이브를 얘기할 때 보존 중심이 아니라 보존과 재현의 문제를 동시에 사고하지 않으면 균형감과 동시에 사고해야지만 균형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좀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뭐 시대를 기록한다 할 때 그 기록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 즉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사회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그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 기록을 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간이 이렇게 제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은 지금 뭐 10시가 넘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더 이렇게 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내보려고 제가 조금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다른 선생님들, 다른 참가자들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멘트도 좋고. 사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들은 이렇게 좀 낯선 분야인 것 같아서 우리가 꼭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정확한 질문을 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요. 우리 제가 한번 지명을 해보면 아까 박경태 감독님이 보였었는데 박 감독님 한번 어떻게 잠깐 얘기 주실까요? 혹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예, 예. 건가요? 예. 제가 지금 인터넷이 좀 안 돼서 잠깐 중간에 잘렸다가 다시 했는데, 예. 예, 지금 질문을 말씀하시는 건 제 끝에 말만 제가 들었거든요. 그냥 오늘 예. 전반에 뭐 코멘트나 뭐 이렇게. 예. 저는 정 되게 선생님 잘 문제 들었고요. 제기다. 예, 저하고 여기 문제의식을 보면서 이런 자료들이 더 있구나 하면서 저는 제가 이제 공부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잘 들었고요.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서 이제 저는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예.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대상을 이제 구상이죠. 구상적인 것들을 찍어내고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역사적인 시기에 맞춰서 권력이 어떤 감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사진만을 봤을 때도 어떤 폭력적인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내용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보는 방식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도 저는 과거의 어떤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한 형이상학적인 세상을 재현하려고 했던 그리스나 뭐 로마 시대 다 마찬가지로 전 정치적인 걸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정치적인 걸 통해서 원근법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본다면 정치성을 좀 본다면 탈재현의 시대에서의 어떤 정치성은 무엇일까라는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근법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방을 감시할 수 있는 권력이 되는 거고 처음에 원근법은 뭐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스펙타클하게 환영적으로 표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성당의 권력이었다면 나중에 이제 뭐 사실주의는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저항을 했었죠. 하여튼 그 이후에 탈재현의 시대에서는 그들의 정치성은 무엇에 관한 정치성일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김태현 선생님 어떻게? 예. 선생님 죄송한데 탈재현의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제가 표현한 건 탈재현은 그냥 예. 재현의 재현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하이퍼 시대 뭐 이렇게 되면서 과연 재현이 이제 구상적인 세계의 재현만이 아니라 모든 재현된 것에 대한 재현이 되다 보니까 재현이란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까지 오게 된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다 전반적인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재현의 재현 시대에서의 정치성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뭐 정확히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아까 구상이라는 측면들은 사진을 포함해서 영상 특히나 구상적인 측면, 직물적인 형태의 구상이라는 측면들을 보면은 다른 식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되게 언어적인 혹은 서사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그게 구조주의적인 형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구조라는 언어라고 하는 형태, 규칙과 법이라고 하는 규칙을 통해서 하나의 의미가 생성되는 형태라고 생각되는데 그 전체를 가리켜서 구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구조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도 동시에 인식을 한 상태에서 구조주의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이 안에서
언어 세계 안에서 정치가 발생을 하고 투쟁이 발생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인 측면들을 바라보되 그게 어떻게 의미와 권력이 미끄러져 가는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 직업적인 관점에서 큐레이터이기 때문에 큐레이터는 계속 무엇인가 언어를 만들어내는 작업, 컨텐츠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말하는 언어들이 그 시각적 매체를 이용을 하던 뭘 이용을 하던 만들어 구조화를 시키고 그것을 언어를 시각적 언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내는 언어나 메시지들이 결국은 목적하는 바를 배신하는 영역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하는 구조화 작업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점의 간극에서 정치와 투쟁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여러 가지 형식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재연의 전략이라든지 하는 것들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너무 뜬금없이 얘기해요. 예, 좋습니다. 하여간 대략 서로 소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더 깊은 거는 또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또 다음번에 또 더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 또 우리 학생 중에 누구 질문 없을까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정진환입니다. 예, 정사님, 예, 보내주신, 아까 보셨던 21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요. 예, 중동 아랍인의 세계관과 재현이 있고, 서양의 종교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질문은 보통, 기독교나 이슬람, 유대교 모두 이제 출발이 동양에서 출발했고, 또 그래서 이제 이 종교를 동양으로 볼 것인가 서양으로 볼 것인가, 물론 이제 기독교가 나중에 서양에 퍼지긴 했지만 초기에 확산된 것도 보면 동양 쪽에서 더 빨랐고요. 유대교 역시 이제 나중에 로마에게 분쇄당하고부터 이제 서양에 많이 퍼졌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이 항상 중동에, 이제 아시아 쪽에 더 많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슬람을 또 서양의 종교라고 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형상을 하면 된다 안 된다도 예를 들면은 동양에서 동양 어디까지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인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부처님을 형상화 못해서 그 발자국이 찍힌 모습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지나간 모습으로 형상했지 부처의 형상을 못 그렸던 것을 이제 서양에서 알렉산더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간다라 미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형상화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동양에서 이렇게 형상화를 하는 것이 금기됐던 것을 서양의 이제 그리스 문화라든지 좀 물론 범심론적이거나 다신론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이제 형상화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큰 건 아니지만 아까 중동 아랍인의 세계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중동은 이제 지역적인 거잖아요. 아랍인은 아랍어를 하는 사람들이고 내용에서는 이슬람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굳이 중동 아랍인으로 또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아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때 아랍어보다는 아람인, 그다음에 중동은 옛날 바빌로니아 이쪽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그런 구분이나 아니면 설명을 해주시면은 조금 제가 이야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여기서 서양의 종교라고 쓴 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큰 의미 없이 쓴 거고요. 사실 저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습니다. 서양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쓴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더 정확한 의미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이라고 얘기한 게 사실 저희들 관점에서 되게 책을 보고 나올 때 되게 많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서양 유럽 사람들이 동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관점에서 중동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우리 관점에서는 동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좀 표현의 헷갈림 정도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중동 아랍인의 세계관이라는 것도 좀 사실 정확한 규명 없이 일단 사용한 언어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란 관점으로 쓰긴 좀 애매해서 지역적 관점으로 쓰고, 그래서 처음 이제 글을 시작할 때 뭐 중동에서 시작된 종교이지만 그것이 퍼져 있는 형태를 봤을 때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갈라진 종교의 형태, 천주교, 또 구교랑 신교, 이슬람, 유대교 정도의 이제 그 지역적 특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단 그 장소성이란 관점으로 좀 썼던 거고, 큰 의미를 두고 쓰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정진환 선생님, 여기에서 혹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이슬람, 아랍인 이렇게 표현하면 선생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보면 중동의 종교들인 것 같아요. 중동에서 발생한 종교들인 것 같고요. 아랍어로서는 아랍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이란 종교도 뭐 굳이 말하자면 중동에서 발생한 종교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그래도 그 이슬람의 그 건축 양식에 예. 제반의 어떤 형상화, 디자인,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재현의 대상을 갖지 못하고, 아까 아라베스크 문양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특징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럴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일신교도라고 유일신 종교, 일신교도들의 특징으로 보통은 많이 이야기를 하죠. 물론 불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가 되겠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주요 모티브가 되는 종교들은 다 일신교도, 예, 유일신교도라고 보통 카테고리를 많이 잡는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양에서는 그 신 자체를 형상화하는 것은 그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인물에 대한 묘사라든가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예수에 대한 형상화라든가 이런 건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변했고, 이슬람 쪽에서는 아직도 그게 엄격하고, 그런 차이는 나누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걸 유일신교로 이렇게. 그게 교리의 문제가 있고 지금 적용의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양에서도 이제 다신교에서 신이 많을 때는 그것을 형상화를 많이 했죠. 근데 예를 들면 유대교가 나와서 이제 일신교가 됐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구약에서 소를 바치고 이러면 우상을 만든다고 해서 뭐 벌을 내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도 초기 기독교들 보면은 우상을 금지화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긴 하죠. 그렇고 이제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불교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그랬었으니까요. 그 알렉산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여기서 다루는 3대 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신교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절제자를 갖다가 옛날에 다신교와 차별화해서 우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그 하나밖에 없는 신이죠. 셋 다 공통적으로 갓이지 않습니까? 그 갓은 형상화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었되, 시대가 흐르면서 느슨하게 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슬람교도 보면은 아주 뭐 시대에 따라서 뭐 교파에 따라서 마이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형성하는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적용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발표하신 선생님이 말한 요지를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일신교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여간, 이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시선과 재현의 문제에서 앞서서는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재현의 문제와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재현의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개를 드린 거고, 그게 현대에서는 훨씬 더 재현 없는 대상의 현상들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지점들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일 많이 좀 참고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이 동감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이 많으세요? 질문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쪽 분야 전혀 전공자는 아니어서 그냥 진짜 무식한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까 박 감독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시선과 권력의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어떻게 응시하는지라고 하는 게 그 전에서도 계속해서 그
정치적인 것 혹은 권력 현상하고 굉장히 계속해서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성당에서 예를 들면 헨리 8세를 어떻게 디스플레이하고 그걸 신의 어떤 정당성이라고 하는 걸 자신의 뭐 그 정당성으로 연결시키느냐가 예를 들면 영국 성당이나 이런 거를 보면 나오는 것처럼, 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대 세계에서 뭐 감시 사회와 규율 권력과 그 연동되기도 하고, 또 이후에 또 뭐 인종주의나 뭐 범죄화의 문제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시선과 권력의 문제가 그 전에도 계속 있고 지금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아까 박 감독님께서 그 질문하신 내용이 뭐 탈재현의 시대 혹은 재현의 그 어떤 무한 루프 같은 그런 시대에서의 어떤 정치성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이해했던 방식은 그 전에와는 어떤 독특한 그 구별점이 좀 있는, 그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방금 전에 이제 그 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 78페이지에 보면 대상 없는 재현과 숭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논의들이, 그러니까 그 재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재현이라고 하는 다소 모순적이고 불가능한, 그래서 더욱더 예술적인 목표가 생겼는데, 이러한 변화는 절대자에 대한 재현 금지를 선언한 종교적 규범과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이 부분을 들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좀 방금 전에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이콘 논쟁이 있으면서 결국 성육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련해서 윤리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없느냐의 논쟁까지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정치적인 것과 이제 권력 현상하고 관계 맺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근데 분명히 재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재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현대 미술이 오히려 근대 이후의 현대 미술이 고전적인 종교적인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것과는 구별되는 방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좀 너무 넓은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오늘날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근대의 어떤 규율 권력이라든지 감시 사회라든지 아니면 재난 포르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재난 뭐 자본주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구별되는 것들이 있는지, 뭐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 좀 생기게 됐습니다. 좀 구별되는 지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들이 다 어려워요. 제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건,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아까 이 부분에서 이제 대상 없는 재현에서 미술이 이제 살아남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의무로서 사회적 재현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을 때는 재현을 해줌으로써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정치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재현의 의무에서 벗어남으로 해서 자유를 얻게 됐지만, 그 대가로서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해진 것도 하나의 큰 미술계에서 역할이기도 해요. 스스로 어떻게 인상주의 이후에 스스로 어떻게 미술이 상품화해 갔는지에 대한 측면들도 그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상품화의 대표적인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천재로서의 작가, 그러니까 천재가 세상을 본 시각의 이미지를 얼마만큼의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그 다음부터 이제 옥션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미술 시장들이 나타나고 평론가가 등장을 하고 박물관, 미술관이 그거 기준에 맞춰서 변화하기 시작한 측면들을 검토했을 때 권력과 자본의 문제가 거기서 작동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주제가 좀 오늘 이야기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재현의 사회적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는 사진술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실제로 초기 초상화가들이 거의 많은 초상화가들이 사진가로 급격하게 19세기 때 직업 변화하는 이유도 거기에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듭니다. 예. 이제 어려운 질문 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대답 들었습니다. 질문과 대답 사이에 아주 저희가 온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정이 있죠. 우리가 좀 예정 시간보다 물론 뭐 조금 넘기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좀 넘어서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또 토론도 관련해서 크게 유익한 토론을 듣고 또 지금 질문과 질의응답이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 제약으로 한 번에 다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해결해 가고 또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바를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더 토론하고 공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쉽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오므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종교와 관련해서 또 이러한 재현과 정치에 관련해서 또 구체적인 어떤 기록 관리라고 하는 그러한 실무와 또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그 아템 무형유산 이 플랫폼 이 그 활용 가치에 대해서 조금 글도 쓰고 발표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제 초국적 이 플랫폼이죠. 이제 아시아 태평양 각 나라들의 무형유산을 바로 이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문화 차이, 각 문화 차이에서 어떤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거, 기록화라고 하는 거, 기록의 활용이라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하고 연결되고 그것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록을 전공하는 학도들은 바로 지금 오늘 나누는 이런 문화와 어떤 사회, 권력, 이런 문제가 그냥 들으면 좋은 어떤 교양의 차원이 아니라 필수인, 아까 선생님들께서 그 기록 관리자를 아카이브 하는 사람을 아카이브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바로 이러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서로 다른 문화권끼리에 예를 들어서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하면 한국과 저 어디 중앙아시아의 어떤 나라와 그들 사이에 이 아카이브 플랫폼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어떻게 같이 만들어가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훈련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전공하시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오늘 이야기들이 인문학, 교양 차원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우리가 토론하고 그런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우리가 반복해 가다 보면 또 오늘 여기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를 다른 또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소해 가고 그런다면 해결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 차원에서 불만스럽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우리가 인내해 가면서 이렇게 해가면 엄청난 융합이 되지 않을까. 오늘 정치학 하시는 분도 여기에 계시고 역사학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영화 감독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업하시면서 일을 또 교양으로 듣고자 이렇게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경영학 하시면서 이런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어렵게 생각되지만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난 융합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도발적으로 사회를 보면서 질문들을 조금 많이 했는데요. 좀 방향을 이끌어본답시고 죄송합니다. 하여간 오늘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 이렇게 함께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완의 방법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다들 많이 애쓰시고 또 즐거움 함께 나누어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